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 교육학과의 박희용입니다. 자, 오늘 주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생성형 AI 등장과 학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생성형 AI 등장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을 크게 두 가지, AI의 본질과 잠재력, 그리고 최근 AI 확장성과 활용법을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형 AI의 등장은 사실은 기계도 학습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을 크게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나눈다면 머신러닝은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마치 인간이 지금 학습 이론, 인간에 대한 학습 이론들을 잘 흉내내면서 기계도 학습의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켜 오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등장한 심층 강화 학습은 결국은 인간의 머릿속 깊숙이 이루어지는 그 사고의 과정,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잘 모사하면서도 또 그 정도나 층위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어떤 학습, 심층적인 강화 학습이 이루어져서 최근의 생성형 AI의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은 인간에 못지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자, 특히 이제 생성형 AI가 2022년 11월 말에 출시된 이후에 약 1년 6개월 만에 처음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인간의 언어 사용을 모사한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해서 그 언어적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생성형 AI가 등장했지만 1년 반 만에 이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라지 멀티 모델 모델이라고 하는 다양식성의 인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LMM 모델, 즉 이제 대표적인 예로 GPT-4 옴니가 등장했습니다. 자, GPT-4 옴니의 등장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계도 다양한 소스의 학습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입력받아서 혹은 탐색해서 학습을 하면서 또 출력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된 결과, 계산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라지 멀티모델 모델, 그러니까 다양식적 대규모 모델의 그 알고리즘을 오른쪽 그림이 하나의 단편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양한 소리, 그림, 이미지 이런 자료들을 어, 수용해서 그걸 갖다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드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멀티 모달리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다중적인 감각성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멀티 모달리티의 경우는 기존에는 그 생각이나 인지, 인간의 사고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흉내내고 그런 차원에서 연산을 하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인간의 신체적인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자연 세계의 정보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손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이런 피부로 느끼는 거, 이런 모든 것들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인공지능이 받아들이고 프로세스하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요. 기존의 사고나 인지적인 과정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프로세스했을 때는 뭔가 지식이나 정보 차원이었다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그림에 있는 책에서 보여드렸듯이 어펙티브한 그러니까 정서나 어떤 감정을 컴퓨팅 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식적인 AI가 등장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는데요. 그 다양식성 때문에 인공지능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해석 능력이 증가했다는 거고, 당연히 다양한 자원들을 직접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식성 자료를 같이 비교 검토하면서 학습을 하고 처리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불필요한 정보나 노이즈, 데이터들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당연히 직접적인 다양식적 자료를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사용자 만족도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LMM의 등장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AI의 활용성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우리는 공간 컴퓨팅,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화면에, 컴퓨터 화면에 통해서 컴퓨터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일상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공간의 영향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을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팅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의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구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런 기본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위 학습, 결국 인간의 언어적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 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만들어냈고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그걸 바탕으로 파인 튜닝해서 다양식성, 그러니까 이미지를 처리하는 생성형 AI, 채팅을 전문으로 하는 AI, 그다음에 소리를 프로세스하는 그런 생성형 AI 기술들로 변환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양식적인 이런 활동들을 인간을 대신해서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딥러닝의 과정들을 추론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딥러닝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요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값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하는 것과 비슷한 추론의 과정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성형 AI 확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6개월 전에 챗GPT가 등장한 지 1년 만에 또 터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나와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능력, 챗GPT의 그 능력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학이나 첨단 연구에서 메디팜 같은 것들은 중요한 시험에 테스트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인간 학습자보다 훨씬 더 빨리 이러한 그 시험에 더 좋은 성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자,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AI가 여러 과학 분야에서 연구에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동안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서 풀지 못했던 것들을 AI가 거의 잠도 안 자면서 자동적으로 계산해줘서 훨씬 더 많은 수학적인 또 과학 분야의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AI, 생성형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론적으로 오늘 얘기하게 될 생성형 AI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교육적 활용의 잠재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 같이 AI는 사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고 AI는 진정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설계된 계산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응답을 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AI가 사고하고 처리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사고의 본질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인간만이 사고하고 인간만이 학습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다양한 학습의 현장에 AI의 사고 능력과 AI의 어떤 잠재적 능력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본질과 잠재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생성형 AI는 인간이 이미 학습해 놓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낸 많은 그 자료들을 미리 프리트레인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 학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자료들의 상호 관계성을 학습을 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인간의 문장에서 수많은 단어들, 표현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되는데 그 문장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단어들 간의 상호 관계를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호 관계성을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과정이 사실은 실제적인 아이들의 문법 학습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문법을 학습하여 성인들의 말을 하는 수 있는 언어의 메커니즘을 어, 배우는 그 과정과 AI, 특히 생성형 AI가 나름대로 학습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과정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AI의 답변을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현재 AI가 내린 답변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답변을 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답변들은 인간 자체의 데이터이자 경험이자 지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겠지만 AI의 그 답변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류도 사실은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AI에게 진리나 혹은 정답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옳지 않는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는 절대로 정답과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AI가 학습하는 인간 학습 자료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 AI가 학습할 수 있는 학습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자료들 안에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진리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진리면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답변에 뭐 오류라든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의 질문과 답변들에는 인간의 지식에는 그러한 명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 자, 그리고 생성형 AI는 이제 초기에는 판별 모델이 더 중요한 것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생성 모델이 더 효과적인 모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판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정답이 있는 것들을 응답을 하는 데는 판별 모델이 처음에 유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성형 AI의 핵심적인 특징인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을 답변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AI가 나름대로 추론하고 계산하고 연산하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비슷한 질문하는 사람이 물어볼 만한 그 질문의 내용에 어, 유사하고 혹은 합당할 만한 것들을 응답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통계적인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자체가 생성 모델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AI가 응답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뭐 어떤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의 맥락과 그다음에 답변의 상황에 따라서 이 해석하는 인간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굳이 예를 들어서 물은 몇 도씨에 끓는가라고 하는 것을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물이 끓는 물리적인 어떤 지형학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AI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질문에 단순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답변 자체를 놓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챗GPT가 출발을 하게 된 시점인 약 1년 반 전인 2022년 11월 30일에는 챗GPT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을 때 초창기의 챗GPT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계에서는 챗GPT가 남용되게 되면 또 도입됐을 때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한 우려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이런 우려나 논란은 금방 가서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새로 도입되는 기술에 대해서 사회적인 반향이나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또 사회에서 이게 정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런데 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의 발전은 사실 초기의 우려는 금방 불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느냐 자체가에 따라서 그 기술의 어떤 효용성이나 어떤 타당성들이 충분히 나중에 극복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잘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챗GPT를 활용하는 데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결국은 이제 사회나 어떤 기관이나 인간이 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겨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챗GPT가를 활용한 그런 응답이나 어떤 답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AI 워터마크라고 하는 것이 뭐 대표적인 것이고요. AI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표시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AI 워터마크를 통해서 인간이 작성한 것인지 AI에게 100% 의존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런 기술 이전에 어떤 사람이 AI에 100% 의존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그 작품들 그리고 그 작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이제 금방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단순하게 AI에 의존하는 그런 그 사용자를 사회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도 또 하나 강사들을 위한 많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도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수업 계획서나 어떤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교사가 시험 문제를 구상하거나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떤 보안의 문제나 그다음에 시험 문제 자체의 어떤 타당성은 당연히 교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다양한 학생들의 개별 수요나 맞춤형의 어떤 형태에 맞는 수업의 방법들, 도구들을 AI가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또 교사가 어쨌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교사가 여러 가지 그 행정적 과업이나 행정적 업무 때문에 학생에게 교수 학습을 에, 과정을 활동을 집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인공지능이나 기술의 활용으로 많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뭔가 수업 계획서나 초안, 그다음에 보고서 초안 같은 것을 작성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의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최근 이제 GPT-4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한국의 국어과 작문 수업을 위한 수업 계획서를 제시해줘라고 하면 이미 AI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학습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국어과 작문 수업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 금방 파악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초등학교 5학년 국어과 교육 커리큘럼에 맞는 내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5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장은 많은 이 그 데이터의 학습이나 그다음에 사용자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내용 자체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의 기초적인 작업들을 AI가 훨씬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또, 위에 있는 질문, 프롬프트 질문의 내용과 같이 어떤 단원의 사례를 들어서 H하시 수업 계획서를 짜줘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의 역할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시험 문제의 구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앞에 수업을 전개한 후 형성평가를 위한 퀴즈나 시험 문제를 구상해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내줄 수 있겠고, 물론 이제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있죠. 그리고 교과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전 과목에 걸쳐서 이제 핵심 과목을부터 출발해서 모든 과목에 있어서 디지털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디지털 교과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다음에 특히 채점까지도 사실 AI가 도와주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령 평가에 있어서도 과제도 내줄 수 있고 과제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평가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AI에게 맡기는 것은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식적 환경에서 어떤 신뢰도 문제라든가 형평성의 문제, 또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어떤 그 기능면 차원에서 본다면 평가를 보조해 주는데 앞으로 점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생성형 AI의 가장 기본적인 그 능력치가 바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맞는 그런 문장들을 예시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또 검토해 주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어떤 그 텍스트, 학습할 텍스트의 내용들에 대해서 혹은 학생들이 작성한 글짓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에, 오류를 찾아준다거나 또 문장 구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분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이런 분석들, 그다음에 평가의 기준들을 제시를 해주며 문장 구조의 교육 포인트 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사실은 그 뭐 국어과 같은 경우는 국어를 가르치는 인간 교사의 전문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은 인공지능 자체가 뭐 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나 문법을 처리할 수 있는 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활용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그리기나 포스터 제작 활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챗GPT가 다양식성을 통해서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성형 AI는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성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본 강의에서는 세 가지 확장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검색하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생성형 AI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더 능력이 확장되면서 또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나도 자신의 플랫폼에 도입하고 있는 업무 자동화 능력이죠. 그리고 멀티모달리티에 맞게끔 영상이나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툴들, 앱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특히 이제 최근 2024년 5월에 등장한 챗GPT 4 옴니에서부터는 사실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가정에서 학습하는 것과 어떤 학교에서 학습하는 거, 그리고 실내에서 학습하는 거, 실외에서 학습하는 거, 학습과 업무의 경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정도의 그런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제 우리는 20년간의 정보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서 맞춤형 정보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것을 챗GPT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될까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선정, 정리, 활용하는 거, 단순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생성형 AI에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뭐, 어떤 비판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덧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인간이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그런 역할로 남아 있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이 과정에서 더욱 중요시하게 등장하고 있는 AI의 능력, 생성 AI의 어떤 새로운 모델인 AutoGPT의 능력입니다. 자, AutoGPT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자동화된 GPT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 작업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목표나 그런 그 활동해야 될 그런 범주, 네, 그다음에 참여자 이런 것들을 원하는 그 프로젝트의 개발적인 아이디어만 제시를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많은 빅데이터를 접근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해서 사업계획서, 여행계획, 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작성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세부적으로 절차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오토 GPT가 계획과 성찰과 실행을 반복 수행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한 번 학습한 내용들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환경을 인지하면서 상황을 인식하면서 뭔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최종 결과물이 사용자, 그다음에 질문을 던진 인간의 기호나 어떤 그 목표한 것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사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충분한 정보를 넣어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답을 얻기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점점 우리가 개별화된 챗 GPT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잘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꾸준한 그런 작업의 과정과 그다음에 자신의 사용자의 취향, 그다음에 사용자의 수준, 뭐 지적 수준, 여러 가지 정보적 수준, 그다음에 뭐 교육의 수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챗GPT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원하는 방식으로 점점점 쉽게 맞춰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최근에 그 등장하고 있는 그런 툴들을 보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성형 AI가 이러한 생성형 AI 등장이 교육적으로 그러면 어떤 어, 함의점을 줄 것인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자, 사고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목표잖아요. 이성을 훈련시킨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과연 앞으로는 이런 사고 훈련이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 특히 교육학자들은 특히 어린아이들의 시점에 사고 훈련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에 어떤 시점에서까지 사고 훈련이 계속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디테일한 질문으로 들어가서는 사고 훈련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더 이상 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고 훈련들은 우리가 전통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을 함양한 지식을 그러니까 암기시 그다음에 지식을 다루고 정보를 다루는 그런 훈련들이 사고 훈련의 중요한 수단이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점점 전통적인 인간의 사고 훈련과 교육의 그런 습관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이 사고하고 뭔가 작업을 하고 그 절차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학습에 어떤 목표점, 그다음에 어떤 식의 사고를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화이트헤드라는 학자가 예전에 단순한 암기식의 그런 학습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문제 해결의 학습, 그다음에 실생활에 적용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잘 알려진 또 미국의 철학자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AI가 등장한 시점에서도 단순한 사고 훈련, 이성적 훈련보다는 그러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 어떤 보다 창의적인 그 제안, 그다음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를 수업에 활용하다 보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하더라도 수업 중에는 AI를 통해서 활용해서 받아온 그 결과물들을 학생들이 발표하고 보여주고 시범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은 생성형 AI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실의 학습의 장면들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지식을 전달하고 교과서를 암기하고 이런 뭐 훈련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미 배워왔고 AI를 통해서 받아왔던 그런 과제물들을 직접 보여주고 프로젝트하고 문제 해결하는 그런 학습이나 수업의 장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AI가 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당분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도 답을 해보라고 시켜보는 거고요. 또 결국은 학교 안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회성과 어떤 정서적인 교감,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교실 수업이 이제 생성형 AI 시대의 수업의 방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물론 교실 수업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들, 음성 비서, 챗봇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들의 방식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업의 목표는 결국 그런 거겠죠.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나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구글의 시대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시대,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생성형 AI가 끄집어 와서 그걸 잘 정리해 주는 시대이고요. 그걸 잘 활용하는 창의성과 비판적인 응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인간 학습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사가 수업에서 집중해야 될 그런 목표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실 수업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전략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략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챗GPT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질문하는 것도 질문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넣었을 때 생성형 AI가 질문자가 원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모호한 질문은 당연히 알아먹을 수 없다는 거고요. 편향성이나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질문들은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질문들을 답을 했을 경우 표창기에 많은 사회적인 무리나 그다음에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게끔 막아놨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반영이 일어서 그렇지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을 겁니다. 노출을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응답을 했을 때 그것을 100%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언론하고 기사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방법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AI는 진리를 알고 있지 않고 또 진리를 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해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인간의 사용자의 몫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너무 지역적인 전문이나 또 최신의 질문들은 잘 학습하기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대로 응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이미 많은 툴로서 개선이 되고 있지만 계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계산식의 알고리즘이 달라서 응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세부적이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기. 이 반복적 질문도 개별화된 챗GPT를 통해서 챗GPT가 사용자를 학습을 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도 점점 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챗봇의 역할을 지정하고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의 정보의 범주를 어디까지 차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 결과를 100% 신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의 방법들이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국어 수업에서 라이팅 젤 화면에 보이는 이런 툴을 통해서 글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드로잉도 해주고 그다음에 그래픽 같은 것도 그려보게 하는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안정적이고 어떤 비용이 많지 않은 그런 툴들을 우리 이제 정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의 그 학년이나 교육적 단계에 따라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른 노출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 체포를 이용한 많은 학습들에 특히 이제 영어나 외국어 같은 학습은 예전에는 원어민들을 불러다가
학습을 뭐 보조교사로서 활용했다면 이제는 사실 교사가 잘 활용만 한다면 어, 그 영어 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많은 챗봇들이 이미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구글이 출시한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초등 5학년을 위한 영어회화 스크립트를 나의 취미 생활이란 주제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영어회화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들어가면은 아마 네. 자, 워마 링크를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학습 플랫폼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교육부도 2020년부터 맞춤형 학습 플랫폼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그 학교나 지역의 그 수요에 따라서 교과 학습, 그다음에 교과 외 학습들의 그 액티비티들을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보여주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작업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소양 교육이나 그다음에 또 인공지능 툴을 통해서 예체능 교육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뒤에 보시면 이미지 활용, 그다음에 음악 관련 작업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초등학생 대상 AI 글자 인식 기술을 어떤 코딩을 활용해서 체험해보는 그런 엠블럭의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딩도 문자형으로 코딩이 아니라 이렇게 블럭형 코딩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과 어떤 요소들을 결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를 이런 훨씬 또 친숙한 툴을 통해서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활용하면 다양한 컨셉의 개념적 맵을 그려주거나 이 맵을 작성하는데 인공지능이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업무 자동화 측면에서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어, 그 업무 툴들의 생태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성형 AI에는 우리가 그림을 입력했을 때 그 그림을 분석해주고 엑셀 파일로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래프들을 보여주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줘서 업무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고요. 그다음에 그 엑셀 파일의 내용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반환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썼던 그런 뭐 논문의 목록들을 어, 그래프로 정리해줘라고 했을 때 연차별 논문의 개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쉽게 요즘에 어, 생성형 AI, 그다음에 ChatGPT-4 옴니 같은 경우는 쉽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GPT-4를 개인화하는 작업들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사용하는 GPT-4 그 모드로 들어가서 교실의 뭐 조력자, 클래스룸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개별화된 그 개인화 챗봇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챗봇이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 모드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의 사용자가 맞는 응답들을 해주는데 어떤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용 툴을 뭐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교사가 챗봇을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툴들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수많은 툴들을 쭉 보여줄 수 있는 리스트를 나열해주는 그런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미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잘 일상화되어 있듯이 흔히 우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PDF 파일들을 읽고 번역해주고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자인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툴들을 활용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툴들을 활용을 점점 하게끔 되고요. 이제 물론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이 문서들에 대한 해독력이나 그다음에 문장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뭐 문서를 해독하고 요약해 달라고 하는 것을
노출되는 것은 당연히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챗GPT 활용에는 당연히 단계적으로 필요한 그 단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교사들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주 굉장히 이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어떤 그 많은 경험치가 축적되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제시 요약해 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요약을 해 주는데 이것을 이제 100%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점점 논문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제 오류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 요약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실 사용자의 활용의 그 목적이나 막 목적이나 그런 어떤 그 활용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을 때 거기다 제가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나는 음악이나 인공지능 초보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정리해줘라고 했을 때 다시 조금 더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보다는 쉽게 풀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서를 해석하는 그런 툴들은 아주 기본적인 생성인공지능의 툴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어, 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ChatGPT 4o 같은 경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 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옴니라고 하는 모든 양식성을 다 응답할 수 있다라는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전이나 오디오로 질응답이 가능하고요. 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많은 분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농담이나 감정 표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옴니 그다음에 어떤 그 다중 감각 멀티모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표현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지식이나 인지적인 측면 말고 정서와 감정, 사회성 이런 부분들을 어, 인공지능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내용 분석하는 것도 쉽고요. 영상에서 가사를 추출하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쉽게 잘할 수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을 입력한 다음에 그림을 갖다가 뭐 드래그 앤 드로이브로도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다음에 이 그림을 중학교 2학년생을 위한 해부학적 설명으로 해주라 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그림도 뭐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만 어떤 이제 심장 질환을 보여준다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만 가지고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어떤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지 검토해줘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랜덤하게 선택된 이 그림에 대해서 심장 질환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의심되는 심장 질환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것. 물론 이제 이렇게 정형화된 그림, 이건 뭐 교과서적인 그림이니까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정형화되지 않은 그림이잖아요. 그래 이 그림의 내용들을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그것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교사나 전문가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들에 들어가 보면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어도비는 이제 그래픽 전문 회사니까 그래픽 같은 툴들을 많이 제시해 주겠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 그려주는 거. 그리고 공룡 멸종설의 최근 이론을 소개해줘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응답들을 해주는데 이것은 이제 투터미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칸 아카데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만드는 앱이고요. GPT-4 옴니 플러그인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이것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기보다도 계속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을 답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뭐 대학생이 됐든 자신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더 쉽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 튜터, 그러니까 개인 지도를 인공지능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사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뭐 당연히 어떤 과학이 이 주제로 세션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접속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하고
교사는 거기서 쭉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을 검토해 가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거나 또 학생들이 더 관심 있는 바를 더 자료를 더 제시해 주거나 이런 보조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기존에는 15명, 20명의 학생을 가지고 되게 보편적이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야 수업에서 벗어나서 개별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러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스칼라 GPT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뭐 고등학생 이상의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해줘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소개해주고 자세한 문헌들이나 그런 자료의 링크들도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연구 결과가 유전학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뭐 토론 주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최근 논쟁점도 찾아줘. 라고 하면은 찾아줄 수 있겠죠. 교사는 그러한 논쟁점, 챗GPT가 제시한 논쟁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토론을 이끌어가게 하고 당연히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목표된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화면에 보듯이 다양한 미술, 로고, 그래픽 제작들도 활용할 수 있고요. 매스 솔버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에서는 중일 수학 1차 방정식 풀이를 풀어줘라고 하면 이런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핵심 개념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 툴들이 수백 가지 툴들이 어, 이미 출시되어서 소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교사들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AI가 학습 도우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사고 훈련에 방해된다는 우려가 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활용하기 나름이지 AI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사고 훈련을 방해하니까 쓰면 안 된다. 이런 관점들은 정확하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현명한 접근법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 설명해 주면 더 친숙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사 한 사람이 과외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학생들 개인을 그렇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나친 의존, 이건 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지도가 필요한 거고요. 문제는 어떤 교과, 어떤 단량, 어떤 단계, 그리고 어떤 학습 수준, 쌍중하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점점 그래서 지식 중심, 그다음에 되게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했던 것은 되게 엘리트 교육에 흐르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기술적인 그 어떤 적응력만 있다면 전통적으로 학교 생활에서 뒤처지고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도 훨씬 더 흥미롭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보조적인 수단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제미니와 같은 최근의 생성형 AI의 그런 툴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